1950년이었어요. 그 저명한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동료 과학자들이랑 점심을 먹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런데 다들 어디 있는 거지? 정말 단순한 질문이죠. 근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역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항성만 해도 뭐 수천억 개가 넘잖아요. 네, 그중에 지구 같은 행성이 왜 없겠어요. 그럼 당연히 지적인 문명도 수없이 많아야 정상인데 왜 우리는 그들의 신호는커녕 뭐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게 바로 페르미 역설, 다른 말로는 위대한 침묵이라고 불리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위대한 침묵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소름 끼치고 또 가장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은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류추신 작가의 SF 소설 삼체입니다. 아, 드디어 이걸 다루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주가 왜 이토록 조용한지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까 합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요. 우선 소설의 핵심 설정인 그 물리학 난제, 삼체 문제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한 외계 문명의 운명 전체를 그냥 뒤틀어버렸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아,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한 인간의 그 절망적인 선택이 어떻게 전 인류를 우주적인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암흑의 숲이라는 무서운 우주관이 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파헤쳐볼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설 줄거리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어떤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꺼내서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소설 제목이기도 한 삼체 문제부터 시작해야겠죠. 사실 이건 소설 속 상상이 아니라 실제 물리학에 존재하는 수백 년 된 아주 유명한 난제예요. 그렇죠. 보통 두 개의 물체,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처럼 딱 둘만 있으면 서로의 중력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계산하는 건 비교적 간단하다고 들었어요. 아이작 뉴턴 시대에도 이미 궤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이체 문제예요. 이건 깔끔하게 풀려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딱 하나만 더 추가되면, 예를 들어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세 개가 되면 상호능이 완전히 돌변해요. 아, 하나 늘었을 뿐인데. 네, 세 물체가 각자의 중력으로 서로를 막 복잡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하면서 그 움직임은 뭐랄까 극도로 예측 불가능한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 슈퍼컴퓨터가 발달해도 이 새 천체의 미래 궤도를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주의 본질적인 제약 같은 거죠. 와... 실제로 19세기 말에 앙리 푸엔카레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삼체 문제의 일반적인 해법을 찾는 게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예 증명을 해버렸어요. 아, 증명을 했군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아는 그 카오스 이론 있잖아요. 나비 효과요? 맞아요. 그 혼돈 이론의 어떤 시작점이 된 거죠.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결과로 증폭된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SF는 과학을 그냥 배경으로만 쓰는데 류추시는 이 풀리지 않는 물리학 난제를 그냥 가져와서 아예 한 문명의 성격과 운명 전체를 결정하는 엔진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작가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만약 이 예측 불가능한 세 개의 점이 별, 즉 태양이라면, 그리고 그 주변을 도는 행성에 문명이 살고 있다면 어떨까? 소설 속 삼체 문명은 바로 그런 행성에 살고 있어요. 세 개의 태양이 자기들 마음대로 뜨고 지는 곳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떤 날은 태양 3개가 동시에 떠서 지표면이 전부 불타버리고. 그렇죠. 또 어떤 날은 태양 하나도 안 떠서 모든 게 얼어붙는 극한의 취해가 찾아오고요. 안정적인 시기를 항세기, 이 파멸의 시기를 난세기라고 부르죠. 이 가혹한 환경은 그들의 문명에 아주 독특한 생존 방식을 만들었어요. 난세기가 닥칠 것 같으면 삼체인들은 몸의 모든 수분을 쫙 빼내요. 아, 그 탈수요? 네, 종이장처럼 말라비틀어진 상태로 변해서 일종의 강제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안정적인 항세기가 오면 물에 다시 몸을 담가서 침수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문명 자체가 일종의 건조식품처럼 보관되는 거네요. 문명이 조금 발전할 만하면 대재앙으로 리셋되고 살아남은 이들은 다시 깨어나서 문명을 재건하고. 맞아요. 이런 일이 무려 200번 넘게 반복됐다고 하죠. 와... 이런 끝없는 파괴와 재건의 반복은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을 딱 한 방향으로만 몰고 갔어요. 바로 생존. 생존 외의 모든 것,
예를 들면 뭐 예술, 윤리, 동정심 같은 것들은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사치스러운 감정으로 취급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들에게 우주는 로맨스나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냉혹한 전쟁터일 뿐인 거죠.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문명이라면 만약 지구를 발견했을 때 우리를 뭐 친구로 볼 리가 없겠네요. 대체 이 두 세계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지구에 있는 한 인간의 절망에서 시작돼요. 시간은 20세기 중반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주인공 중 한 명인 예원재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등장하죠. 아, 예원재.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비극의 연속이었죠. 아버지가 저명한 물리학자였는데 상대성 이론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그녀가 보는 바로 앞에서 홍위병들한테 무참히 살해당해요. 네, 심지어 어머니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그녀를 버리기까지 하죠. 믿었던 모든 것, 뭐 과학적 진리, 가족, 인간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맞아요. 그녀는 인간이라는 종 자체에 대한 깊은 환멸과 증오에 빠지게 돼요. 이후 그녀는 외딴 산골에 있는 비밀 군사기지, 홍안기지로 보내지는데 그곳의 임무가 바로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거였어요. 인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역설적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외계랑 소통하는 임무를 맡게 된 거네요.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정말로 외계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죠. 네, 하지만 그건 환영 인사가 아니었어요. 인류를 향한 절박한 경고였죠. 그 메시지가 이랬어요.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3번이나 반복했죠. 네, 만약 당신들이 응답한다면 우리 세계는 당신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당신들의 세계를 점령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보낸 존재가 바로 그 삼체 세계에 있던 몇 안 되는 평화주의자였잖아요. 자기네 문명이 얼마나 잔혹하고 위험한지 아니까 어떻게든 지구 문명을 지켜주려고 마지막 경고를 보낸 거죠.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네요. 여기서 예원재의 심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야. 네. 그녀는 인류를 쭉 관찰하면서 이 종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서로를 파괴하는 걸 멈추지 못하는 종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더 고등한 문명이 개입해서 인류의 이 오만함을 바로 잡아주길 바랐던 걸까요? 그렇죠. 구원자를 부르는 심정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 일종의 심판자를 자초한 거예요. 그녀는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한 강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네,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운명을 건 답장을 보내죠. 태양을 거대한 안테나처럼 이용해서 증폭된 메시지를 삼체 세계로 쏘아 올려요. 그 메시지 내용이 정말 소름 돋죠. 이 세계는 더 이상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이 세계를 얻는 것을 돕겠습니다. 한 개인의 절망이 인류 전체의 좌표를 어두운 우주에 노출시킨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 예원재의 선택이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페르미 역설, 왜 우주는 조용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소설의 핵심 답변, 암흑의 숲 이론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암흑의 숲, 이름만 들어도 으스스한데요. 대체 어떤 이론인가요? 우주를 칠흑같이 어두운 숲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숲 속에는 수많은 문명들이 마치 총을 든 사냥꾼처럼 각자 숨죽이고 있어요. 모든 사냥꾼은 다른 사냥꾼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숨기죠. 작은 소리나 불빛도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숲속에서 다른 사냥꾼을 만났을 때 그가 나를 해치지 않을 착한 사냥꾼인지 아니면 나를 보자마자 쏠 흉악한 사냥꾼인지 이걸 확인할 방법도 시간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겠네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의심의 사슬. 나는 상대가 선의를 가졌다고 믿고 싶지만 상대도 나를 그렇게 믿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상대는 내가 자기를 의심할 거라고 의심할 수 있죠.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군요. 네, 결국 서로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두 번째 개념은요? 두 번째는 더 무서운데요. 기술 폭발이에요. 지금은 나보다 약한 문명이라도 언제 과학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서 나를 위협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수백, 수천 년이 걸리는 우주적 거리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오늘 만난 순한 양이 내일이면 나를 잡아먹는 호랑이가 되었을지 모른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해요. 이 두 가지, 의심의 사슬과 기술 폭발 때문에 암흑의 숲에서는 단 하나의 생존 법칙만이 남게 돼요. 첫째, 일단 숨어라.
둘째, 만약 다른 존재를 발견했다면 그가 나를 발견하기 전에, 그가 나를 파괴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파괴하라. 이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 스케일의 죄수의 딜레마랑 비슷하네요. 서로 침묵하고 협력하면 모두에게 최선이지만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배신, 즉 선제 공격이 나에게는 가장 안전한 전략이 되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예요. 이 암흑의 숲 가설이 정말 무서운 건 이게 단순한 SF적 상상력을 넘어서 실제 인류 역사 속 제국주의나 냉전 시대의 핵 억지력 논리랑도 정확히 맞닿아 있거든요. 아, 상호 확증 파괴. 내가 먼저 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네. 그 전략의 우주 버전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주가 침묵하는 이유는 텅 비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집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발견된다는 건 곧 좌표가 노출돼서 파괴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요. 그렇죠. 예원재가 보낸 메시지는 이 어두운 숲 한가운데서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나 여기 있다 라고 소리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맞아요. 인류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주라는 거대한 사냥터에 새로운 타겟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들이 낭만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냥꾼들의 번득이는 눈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물리학 난제, 삼체 문제에서 시작해서 그 혼돈 속에서 생존만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게 된 한 외계 문명을 만났고요. 그리고 인류에 대한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암흑의 숲이라는 거대한 생존 게임 속으로 밀어 넣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류츠신의 삼체는 우주가 인류의 놀이터나 탐험의 대상이 아니라 냉혹하고 무자비한 생존 법칙만이 지배하는 공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말 집요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이 암흑의 숲 가설은 사실 두 개의 아주 단순한 공리, 그러니까 기본 전제 위에 세워져 있어요. 첫 번째, 모든 문명의 첫 번째 필요는 생존이다. 그렇죠, 생존. 두 번째, 문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팽창하지만 우주의 물질 총량은 유한하다. 생존 본능과 한정된 자원. 사실 지구의 역사만 봐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많은 갈등의 원인이었는지 알 수 있죠. 정말 현실적인 전제네요. 는 피할 수 없는 논리적 귀결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외계를 향해 보내고 있는 아레시보 메시지 같은 신호들은 어쩌면 어두운 숲속에서 제발 우리를 찾아주세요 라고 외치는 위험한 행동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